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차량 뒷문에서도 납치를 시도한 중요한 증거인 혈흔이 발견됐지만 경찰이 놓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당시 강력팀장이 장윤기의 스토킹 범죄를 살인과 연결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는데요. 경찰이 강력팀장을 송치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누락의 은폐 인멸까지 추가로 드러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광산경찰서 강력팀은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죠. 그런데 그 과정마다 담당 강력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강력팀장 박경감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했고 또 강력팀 내부에서조차 성폭행 살인죄 의견이 나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성범죄 목적 범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보고서도 수사 기록에서 빠뜨렸고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케이블 타이 등 주요 증거를 없앤 배경에도 박경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량 감식 현장에서 나온 케이블 타이를 박경감이 직접 만져보고도 압수하지 못하게 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또 박경감은 봐주기 수사 의혹에 빠뜨린 자료를 추가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따르지 않았고 차량 내 케이블 타이를 찍은 영상마저 삭제하라고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박경감은 케이블 타이 등이 주요 살인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원 등 3명도 입건하고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보다 훨씬 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파악해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정황은 광산경찰서 강력팀도 인지했지만 수사하지 않은 경위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도 오늘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장실과 수사부장실 그리고 강력계 등 사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산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 경찰의 지휘부가 부실 수사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과 10일에도 광산경찰서 서장실과 강력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광주경찰청의 의사결정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당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장 등 4명을 입건하고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지휘부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 사이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복당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진통 끝에 겨우 당대표 경선에 선거투표제 도입을 의결을 했는데 하지만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도 공개 충돌 장면이 또 나왔다고요? 네, 친명계는 청년 최고위원제 부결을, 친청계는 선호투표제 도입의 당원 당규 위반을 따지며 맞붙은 건데요. 회의 마지막엔 황명선 박규환 최고위원이 공개 언쟁을 벌이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최고위에서 또 한 번 개파 대리전이 펼쳐진 겁니다. 당권 주자들 사이 비방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어제 정청래 전 대표의 이른바 명청대전을 두고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참수해야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서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선 정 전 대표 가 이 대통령을 깔보는 느낌이다. 지난 6.3 선거에서 평택을 무공천했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부모가 자식을 지웠어야 한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에 정청래 전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가 목숨까지 위태로울 일이냐며 섬뜩하다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인석 전 총리는 오늘 당내 청년 영향력을 키우는 4대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청년 최고위원 도입 무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를 청년 몫으로 배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헌 당일 행적 관련 법정 증언으로 촉발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이 갈등도 악화일로죠.
네, 안철수 의원 주말 한동훈 의원 국민의힘 복당 금지를 외친 데 이어서요. 자신을 공격한 친한계를 여의도 레카로 지칭하며 창당할 거라면 이분들은 꼭 배제하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참전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의원이 혼자 살자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당을 사지에 몰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계엄 해제 표결권도 없었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악수한 게 다이지 않느냐며 이번 일로 한 의원 복당은 어떤 명분도 상실됐다고 맹폭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 논쟁이 공전하는 상황 속 차기 유력 주자인 한 의원을 두고 장 대표와 안 의원이 합동전선을 편 셈인데요. 친한계는 일단 추가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수용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전국 순회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과 부산에 이어 오늘은 광주로 향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밤사이 내린 강한 비로 수도권에서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수원에서는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렸고 파주에서는 침수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피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이번 비로 건물 외벽이 무너진 사고가 났다고요? 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3층짜리 빌라 외벽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잔해가 떨어지면서 건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고 외벽 하단에 설치된 가스 배관이 휘어졌지만 가스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경찰과 지자체는 추가 붕괴 가능성을 대비해 빌라에 거주하는 19세대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주민센터에 임시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구청은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며 추가 붕괴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에는 서울 홍제동에 있는 아파트 뒷산에서 바위가 떨어지면서 차량 2대가 파손되는 사고도 났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소방당국에 벼락이 친 뒤 바위가 떨어졌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서대문구청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폭우로 인한 사고인지 등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강한 비로 침수 피해도 잇따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에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곳인데 빗물이 들이닥치면서 전기가 끊겨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집수정 펌프로 물이 들어차면서 침수가 시작돼 성인 발목 높이까지 잠겼다는 게 관계자 설명인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양수기 4대를 동원해 밤새 빗물 15톤가량을 빼냈습니다. 이곳을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은 밤사이 시간당 최고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경기 북부 소방에는 비 피해 관련 신고가 58건 접수됐는데요. 도로 장애 신고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침수 관련 신고도 9건이 접수됐습니다.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로 나무 쓰러짐과 도로 침수 16건이 접수됐고 파주시와 남양주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역삼동 국기원 기념관 인근에서 나무가 쓰러지며 전선을 건드려 인근 주택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제보자는 펑 하고 터지는 소리와 함께 30여 세대 건물 전체에 정전이 됐고 밖으로 나가보니 나무가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강남구청은 폭우와 강풍의 영향으로 나무가 쓰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구청에서 쓰러진 나무 잔해를 모두 치운 뒤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은 비도 거의 내리지 않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초복인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으며 도심이 가마솥처럼 달아올랐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서 더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대구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구는 며칠째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이 무더위 정말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오후가 되면서 햇볕은 더 뜨거워졌는데 이 습도는 좀처럼 빠지지 않으면서 정말 도심 전체가 가마솥이 것처럼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 이곳 동성로는 평소 유동인구가 꽤 많은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이 평소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상청이 집계한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6도, 경주는 무려 37.5도에 달했습니다. 포항이 37도, 구미는 35.1도 등 경상북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최고 35도를 넘었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구는 오늘도 아침 최저 기온이 27도를 넘어서 나흘 연속으로 열대야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비도 거의 오지 않아서 더위가 식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원래는 비 예보가 있었지만 대구 대부분 지역에는 실제로는 소나기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동성로에도 오늘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는데요. 그런 만큼 며칠째 쌓인 열기가 빠지지 않아서 도심 전체가 가마솥처럼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대부분 빠르게 실내로 대피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시간 정도 걸었거든요. 근데 와, 등 땀이 진짜 장난 아니게 많이 나가지고 그냥 가게 열려 있는데 에어컨 틀린데 그냥 많이 들어갔다 나오고 선생님 선풍기 뺏어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보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대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3일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온열 질환자는 842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북에서만 85명이 온열 질환에 걸려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자체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수준의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야겠고요. 불가피할 때는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자주 쉬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청와대가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인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는 한편 미지급된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 용역 총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적정 임금이 애초 계약 내역서에 적게 반영된 과소 반영 사례 586건, 지급된 임금이 계약 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 지급 사례 561건을 적발했습니다.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 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미이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의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자세한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추가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미군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나흘째 공습을 이어가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군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으로 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 해군 전함 20척 이상과 군용기 수백 대가 배치돼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출과 해상 물류를 겨냥한 것으로 이란의 자금줄을 압박하려는 조치입니다.
봉쇄에 앞서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추가 공습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깨고 먼저 도발한 것이 큰 실수였다며 이번 사태 책임을 이란으로 돌렸습니다. And they shot first, and that was a big mistake that they shot first because we have been knocking the hell out of them.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예고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방침은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선적된 화물 가치의 20%를 보호비로 거두려던 계획 대신 중동 우방국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기로 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걸프 국가들이 전화를 걸어와 대규모 투자를 제안했고 자신도 그 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nvest tremendously in the United States as opposed to charging a fee. And I like that actually because I don't think anybody should be able to charge a fe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를 위해 해협을 지키는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건 불공평하다며 대미 투자 명분도 내세웠습니다. 오는 금요일 예정된 대국민 연설에서는 미국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기기 문제를 주로 다룰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되는 만큼 이란 전쟁과 관련한 메시지가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대표가 당에 설 자리가 없어서 장외로 돌고 있다. 명을 재촉한다. 선거에 지고도 배째라며 버티는 건 뒷골목에서나 있는 일이다. 이 보수 원로들의 쓴소리에 이어서 오늘은 5선 중진 권영세 의원도 장동혁 대표를 향해 사퇴 압박을 했습니다. 당이랑 연결도 안 된 상태에서 바깥으로 돌아다닌다며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인천과 부산에 이어 오늘은 광주를 찾아서 6.3 지방선거 재선거 촉구 집회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집회 현장에 장 대표 최측근 외에 현역 의원들의 모습은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집회에 함께 나가자는 참여 독려 전화를 의원들이 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장 대표는 곧 사람을 바꾸는 당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는데 추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올림픽 공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성을 질러주십시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의 투표 수개표. 출근 도장을 찍듯 홀로 찾아 손팻말을 들고 재선거를 요구했던 잠실 올림픽공원을 넘어 장애로의 저변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 재선거 당의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내에선 장 대표 체제가 이대로 연말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가 진 거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 대표는 사퇴가 필요하다. 장 대표가 안 진다면 우리 지도부 전체가 책임지는 모습을 만들어내야 된다. 의견이 사실은 갈립니다. 지금 지도부가 거칠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시는 분도 있고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는 각자가 달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혁 투쟁에 집중해야 될 때다. 쉽게 의견이 참 모아지지가 않네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의 투표 수개표. 네, 오늘의 정치운 김한규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당이 엉망인데 소수의 소신파 의원들이 우려만 하고 당 중진들은 뭐하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권영세 의원이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이런 일침을 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들을까요?
권영세 의원은 뭐 5선 중진 의원이시고 또 우리 당이 어려울 때 비상대책위원장도 맡으셨던 분인데 저분이 좀채로 자기 속내를 잘 안 드러냅니다. 특히 누구에게 물러나라든지 쓴소리를 잘 하지 않는 분인데 오늘 아마 저분이 작심하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둬서는 당이 정말 국민들이 부여한 우리의 책임을 못 다하겠다. 그리고 2028년 총선과 대선 이것도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하에 이제 본인이 나섰다고 보고요. 아마 뭐 장 대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당 지도부가 책임을 만들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우리 당헌 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사람이 사퇴를 하면은 그 장동혁 대표 체제는 무너지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 그 5명 중에 지금 우재준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미 책임을 지고 사퇴하자라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마 뭐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하고 완전히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 물러나지 않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신동욱 그리고 김재원 두 최고위원들이 이제는 결단해라. 이런 얘기 같은데 아마 두 사람도 제가 듣기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들도 이제 사퇴를 그냥 할 경우에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강성 당원들에 대한 그 또한 두려움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총의를 모아주면은 두 사람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정식 원내대표가 그동안 이제 많은 의견 수렴을 했고 의견 수렴 결과 한쪽으로 잘 안 모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여 투쟁에 집중하자는 의원들도 있고 장동혁 대표 사퇴에 초점을 맞추자 의원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은 대여 투쟁에 집중이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장애 투쟁 장동혁 대표 혼자 나가시고 몇몇만 따라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의원들은 장 대표하고 부딪히거나 만나거나 이럴까 봐 사실은 피하는 입장인데 장동혁 대표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대여투쟁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개인이 미어서가 아니라 저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꽤 있으십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와 같은 저 외골수 노선 그리고 배제의 정치, 포용름 정치 그런 국민 상식과 다른 이런 주장들만 하는 리더십이 우리 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뭐 저는 전체 지도부 내에 원오브댐으로 장동혁 대표가 들어와 있는 거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저분이 당대표로서 전일적인 지배를 하니까 저분으로 인해서 우리 당이 많은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를 못 받고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한 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대표께서 뭐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데 장애 집회도 나가고 하시려면은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그렇게 가시면은 조금이라도 당의 보탬이 될 수도 있는데 대표직을 가지고 저렇게 가면요. 우리 당이 점점 더 중도 그리고 또 합리적인 보수 국민들로부터도 더 멀어지는 그 얘기를 오늘 권영세 중진 의원께서 어렵게 말씀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양성의 차원에서는 괜찮지만 리더십으로는 이런 장외 집회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광주로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집회 현장에 현역 의원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집회 나와라 전화를 피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뭐 권영준 의원님이 국민의힘 분위기를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국민의힘의 이상한 문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대표가 본인의 판단하에 내지는 여론을 고려해서 사퇴할 수는 있는데 자꾸 최고위원들을 동원해서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방식. 이준석 당대표 시절부터 그렇게 끌어내리는 게 저는 모양새가 밖에서 보면 상당히 안 좋아요. 대표가 결단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거는 여하튼 임기가 정해져 있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자기가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당대표를 설득하거나 여론을 조성해야지 저런 식으로 뒤에서 결국 뭔가 이렇게 음모, 곤모술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한 가지 사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국회를 열어줘야 본인이 들어올 텐데 원내대표가 계속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달라고 정점식 위원님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본인이 국회에서 할 게 없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11대 7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배분했으니까 국회로 들어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대로 충분히 대여투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동혁 대표도 끌어올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저는 국민의힘의 정점식 의원님과 장동혁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빨리 국회로 들어와서 당신은 혼자 뭐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국회로 들어오시라 말씀을 주셨어요. 이 장외 집회에 현역 의원들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요즘 찐장, 멀장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찐윤, 머륜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근데 뭐 그렇게 구분하는 거는 뭐 언론의 시각이고요. 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장동혁 대표에 딱 붙어서 장동혁 대표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의원들도 소수 일부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장동혁 대표하고 가까웠지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조금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새롭게 이제 장동혁 대표를 두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다 합쳐봐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의원들은 아니고요. 예, 오히려 멀장은 보니까 김대식 의원, 최근에 한동훈 의원과 좀 가까운 모습이 포착되다 보니까 멀장으로 분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저기서 구태에 넣으려면 반장을 하나 넣어야죠. 다수의 의원들은 사실은 장동혁 대표 개인이 싫어서 미워서 이걸 떠나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으로는 사실 우리 당을 끌고 갈 수 없다. 이기는 정당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고, 조금 전에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우리는 야당 대표 복이 너무 많다고 장동혁 대표 계속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데 아마 장동혁 대표의 정치를 동의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장동혁 대표를 우리가 뒤에서 뭐 계속 끌어내리는 그런 음모만 꾸미고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우리 국민들 민심을 살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의원들이 용기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정청래 대표 같으면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있으니까 정청래 대표에 그냥 막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비판하고 하는 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당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물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 저희들이 뭐 음모를 꾸미는 거라 그런 것도 없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한동훈 의원을 저격한 안철수 의원이 오늘은 만약에 창당한다면 여의도 레카를 배제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안철수 의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국민의힘을 거의 낭떠러지로 몰아놓고 나는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정말 총을 잘 쏘는 스나이퍼를 우리 편으로 데려왔는데 그 기가 막힌 총솜씨를 우리 편을 향해서 쏜다면 그것은 큰 재앙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창당할 거라면 친한계 여의도 레카를 배제하길 바란다며 한 의원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발설하는 입들의 행태가 가관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친한계 의원들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도 시기를 보고 좀 적절한 환경이 됐을 때 복당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리 우파 진영의 또 자산이 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복당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 나오고 하시는데 지금 뭐 그거는 잠시 그 두 분만의 지금 조금 이슈인 것 같고요. 네. 당 내에서는 굉장한 피로감에 다 좀 빠져 있습니다. 당이 피로감에 빠져 있다. 바라보는 국민들도 조금 피로한 상황인데 한동훈 의원의 창당을 응원하겠다던 안철수 의원, 오늘은 창당한다면 여의도 레카를 배제하라고 했어요. 여의도 레카가 누굴 말하는 걸까요? 뭐 결국 한동훈과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대변인, 부대변인들이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는 분들이죠.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분들이 소위 당권파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당직이 없다 보니까 주로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SNS도 많이 하시고. 근데 아무래도 좀
장동혁 대표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많이 노출돼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은 2022년에 국민의힘 입당했고 한동훈 의원은 2023년에 입당했거든요. 당에 들어간 지 3, 4년밖에 안 되는 분들이 무슨 당내 본인들이 본류인 것처럼 싸우고 있는 거 보면 좀 국민의힘은 참 신기한 정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안철수, 장동혁이 손을 잡고 한동훈을 공격하는 이런 양상이 되었는데 이게 뭐 차기 당권 경쟁을 미리 보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동의하세요? 김한규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당에 들어온 지 27년 됐는데 2년 3년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당이 우스갯 꼬라지를 보여줘서 죄송한데요.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뭐 저는 누구든지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 2022년도에 들어온 분이 2023년도에 들어온 분한테 의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얘기는 야, 좀 생뚱맞다. 왜 지금 저렇게 막 화를 내서 하지? 그리고 표현이 좀 과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야, 이제 저 장동혁이 다음에 물러나게 되면은 그 안철수 의원이 당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려고 결심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이 배경을 놓고 보면은 서로 이제 말하는 게 자기한테 조금은 아플 수는 있어요. 아플 수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추경 의원 재판장애가 증인으로 나와서 사실은 당사로 모이자고 얘기한 건 한동훈 전 대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마치 그거 표결을 방해하러 하려고 그랬단 말인 것처럼 몰아가는 걸로 하니까 좀 기분 나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의 과거사를 들먹이면서 또 여기에 참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 여의도 레카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저는 한동훈 전 무소속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이분들이 우리 당으로 보면 큰 지도자예요. 대통령 후보를 꿈꿨던 사람들이고 아직도 그 꿈을 가지고 있고 당을 이끌어 나가야 될 어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큰 자산인데 자기들끼리 저렇게 좀 너무 작은 정치를 하는 것 같아. 지도자는요. 조금 억울하더라도 참아야 돼요. 전체를 보면서 참을 때는 참고 넘어가 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사사건건 나는 요만한 손해도 안 보겠다. 나한테 조그만 이 싫은 소리 하면 나는 발칵발칵 저는 지도자의 자세 아니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님도 그렇고 또 우리 안철수 의원님도 조금은 크게 보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당이 그분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고 국민들을 위로시키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두 분께 제가 드립니다. 예, 못이 중한 뒤 서울 감정 싸움은 조금 수그러뜨리자라는 당을 27년 지킨 권영진 선배님의 조언이셨습니다.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장동혁 대표 측에서 집회 나오라는 전화 권현진 의원님도 받으셨나요? 안 하실 줄 알면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 뭐 집회에 나오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장동혁 대표가 설마 본인이 직접 전화하겠어요? 아마 측근들이 할 수는 있겠죠. 대표가 너무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도 그 가는 의원들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대표 개인의 의원 자격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가서 외치는 게 부정선거, 재선거잖아요. 당일 투표 수개표잖아요. 저는 시민단체나 청년들, 국민들은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당의 대표가 지금 부정선거라고 단정해버리고 재선거를 하자라고 심지어는 또 이긴 서울시장 선거도 재선거를 하자는 게 이게 국민 다수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저렇게 당대표가 모이면은 야, 국민의힘은 결국은 국민 다수의 상식과는 먼 당이구나. 저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를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우리 당이 점점 더 고립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자기 소신이라면은 장애 집회에 가시는 거 좋다 이거예요. 당대표를 내려놓으시고 국회의원 개인 자격으로 얼마든지 가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민주당도 복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전당대회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스토커, 역적 이런 발언들까지 지나치게 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매번 신문에 명청대전이 신문에 일면을 장식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잘라 정말 진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잖아요. 정청래 전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가 목숨까지 위태할 일이냐며 섬뜩하다고 맞받았는데요. 김용남 조국 단일화 무산 후에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당선된 평택을 재선거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부질이 국민의힘에게 한석을 넘겨준 그런 상황이 됐죠. 후보를 그때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어요. 너무 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한테 내가 너 낙태했어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비유가 좀 거시게. 네,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았다는 이 말에 김용남 전 후보는 어이가 없다며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내일 후보 등록으로 공식적인 막이 오르는데 스토커에 역적에 낙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럴 일이냐, 정말 섬뜩하다. 정청래 전 대표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정말 이럴 일인가요? 괴롭습니다. 네, 후보가 아닌 의원들은 또 지지자들은 많이 괴로울 겁니다. 본인들의 이야기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은유나 비유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치인이 쓰는 표현들이라는 게 국민의 상식선에서 눈높이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너무 강한 용어들이 그렇죠. 나오고 이거는 상대방 후보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돌아가서 본인들한테 꽂히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당의 지지율을 부정적으로 이제 낮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본인들끼리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왜 당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당대표 최고위원을 하겠다고 하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 당대표 후보군들의 그 발언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좀 심한 상황입니다. 예, 네. 평택을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이거는 마치 너를 낙태했어야 했는데 낳아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가 된 거예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원래 조국 당하고 합당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친명 쪽에서 반대해서 합당이 못하니까 이제 조국 대표도 나가고 그리고 김용남 의원 공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본인은 좀 억울하다. 그리고 이기려면은 그때 공천 무공천도 생각해봤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당 대표가 그래 얘기하면 안 되죠. 공당의 대표가 당연히 어떤 경우든지 간에 선거를 졌으면은 대표 책임인 거죠. 근데 그때 공천 안 했으면은 어쨌을까 좀 후회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표현은 비유를, 그러면 당신 아들이 그렇게 낙태, 지금 생각해 보면 낙태해서 놓지 말았으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냐, 이 비유는 정말 맞지 않는 거죠. 정말 수준 이하이고 막말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는 송영길 원내대표하고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니고 해서 그랬는데 요즘 송영길 대표를 보면은 왜 저렇게 사람이 변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본인이 그리 좋아요. 정청래 대표는 떨어뜨리고 친명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자기가 당선돼야 되겠다 하는 건 좋은데 왜 헬스메이커 같지가 않더라고요. 본인이 저렇게 행동대장처럼, 아니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YTN에서도 아까 보니까 목이란 거는 그거는 숨기고 하더라고요. 네. 역적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목을 친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같은 당에 내일 모레 안 볼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표현을 왜 하냐 이거예요. 낙태라는 비유를 왜 쓰면서 본인이 저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송영길 대표, 내가 보던 송영길 대표 맞나? 왜 저러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민주당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저렇게 행동하고 언행하는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텐데 왜 저렇게 할까? 뒤에 뭐가 있나? 본인이 뭘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정청래 떨어뜨려 주면은 본인에게 뭘 준다라는 약속을 단단히 받고 그거에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언행을 송영길 대표가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친명을 자처하는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공격이 너무 과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민주당 해체가 시작된다.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저는 일단 내용에 동의가 안 되는데요. 우리 당이나 뭐 당원들, 의원들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 없고요. 아마 유시민 작가는 당의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확장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길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이 우리 당의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하고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다만 최근에 어제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 4, 5라는 목표, 3% 잠재 성장률, 세계 4위의 수출국가, 5만 불 국민 성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기존의 어떤 사회적인 가치와 이념 이런 것보다는 경제 성장이라든지 산업 정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게 꼭 충돌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유시민 작가님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한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라는 가정을 두고 얘기했지만 듣는 쪽에서는 지금 혹시 그런 상황이냐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고 저렇게 굳이 당하고 대통령의 간극을 벌릴 필요가 있나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네,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민주당 해체가 시작될 수 있다. 유시민 작가 이 말에 대한 해석도 오늘 좀 분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당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속된 강력팀장은 리얼돌, 케이블 타이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수정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도 온도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한동훈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피해 당시 입었던 청바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청바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똑같은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찾아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한 논제에 대한 방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저도 수정했어요.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국민 생각과 같은 그러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것을 흔들리는 사람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윗선이 스토킹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서 제외하라고 했다. 성적 동기 가능성의 과학수사계 의견도 누락시켰다. 이게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박지원 의원이 조금 변심을 한 거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예외적인 형태로나마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이제 남기는 방향으로 바뀌겠구나 이런 조금 기대를 하게 되네요.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검찰이 밉다고 해서 검찰이 그동안의 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 그 수사기관에 서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마저 없애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번에 보세요. 장윤기 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이걸 보면서도 저렇게 이 민주당이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걸 보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검찰에 보안 수사를 안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장윤기란 사람 이 살인마는 결과적으로는 단순 살인으로
어디 유기징역에 처해졌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강간 목적의 살인이었다는 게 스스로 자백하도록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경찰과 자기 검찰 간부였던 아버지 간에 얼마나 많은 내통을 주고받으면서 핵심 증거를 은폐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축소 조작했다는 의혹도 이것도 아마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으면은 영원히 세상에서 묻혀질 일이란 말이에요. 아까 나왔던 부산 돌려차기 저 피해자도 나와서 얘기해 저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오죽하면 정성호 법무장관이 얘기를 드리니까 자기가 4개월 됐는데 4개월 됐을 때 점검해 보니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검찰의 보안 수사로 바로잡은 게 500건이 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마저도 오히려 정점식 우리 원내대표를 만나가지고 이거 국회에서 좀 잘해서 바로잡아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왜 저렇게 하느냐. 결국은 전당대회 앞두고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국민들은 아랑곳 없이 강성 당원 보고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 당원만 국민이 아니잖아요. 집권 여당인데 특히 우리 다수의 국민들의 인권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뭐 김한규 의원님도 저는 생각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지금이라도 선회해야 된다. 그렇게 집권 여당에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한규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이 우리 방송에 나와서 공개 토론이라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저는 국회로 들어오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법안을 내고 법사위에서 방송에서 다 보이는 데서 논의를 하면 되거든요. 지금 안 오기 때문에 5월 30일 이후로 국민의힘이 계속 국회에 안 들어온 지가 거의 2달째 되고 있는데 국회 와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당내에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주인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의원들이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내거나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의원총회에서 한 2시간 정도 논의했고 오늘도 법안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런 논의를 계속 이어갈 거고 수정될 수도 있다. 그런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보안 수사의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보안 수사가 되게 잘 된 경우죠. 예.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찾아냈고 그런데 보안 수사로만 가능하냐? 지금은 보안 수사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검찰이 굳이 다시 수사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심이 돼도 직접 본인들이 수사를 하지만 그러면 영원히 경찰의 수사 능력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도 있고 시정조치권도 있고 재수사 요구권 지금까지는 잘 활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안 수사를 하면 되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본인이 직접 했고 시기상조론이라고 법조계에서 수십 년 동안 경찰의 법률적 지식은 부족해서 직접 맡기긴 어렵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건데 저는 검찰이 충분히 훌륭한 수사 경험과 법률 지식으로 기록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진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시정 요구나 재수사 요구, 보안 수사 요구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거를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이 수사 경험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경찰이 검찰의 요구에 잘 응할까? 지휘 감독 관계가 아니면 앞으로 변화된 대등한 관계에서 어떻게 이런 검찰의 수사 경험이 잘 활용될 수 있는가 이런 제안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친정인 검찰의 보안 수사만 필요하다고 하고 더 이상 한 발짝도 안 나가고 마치 저희가 검찰을 미워서만 이런 판단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검찰 미워서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밉다고 해서 수사 체계를 바꿀 만큼 저희 민주당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법사위에 오시던 여하튼 다른 분들이 국회에 와셔서 법사위가 아니신데. 네, 아니 뭐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네.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저희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좋은 법안을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외에서 얘기만 계속하는 게 아까 권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정치 트렌드이긴 한데 SNS도 빨리 답을 해야 되고 이런 방식의 정치보다는 국회에서 원내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건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한규 의원님 말씀에도 경찰에 그러면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줘버리면은 경찰의 수사 능력 향상이 안 된다. 그럼 검찰의 수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담보로 하겠다라는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얘기만 하면 이제 야당이 들어와서 얘기하라 그러는데 언제 민주당이 우리 국회에서 야당이 안 들어와서 야당하고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단독 처리 악법들을 막 통과시켰습니까?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요. 국민의힘 없는 국회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11개 상임위원회야 법사위 독식하는 것도 언제 우리하고 협의했습니까? 본인들끼리 본회의장에서 땅땅땅땅 방물이 다 하고 7개 던져주고 야 이거 받으려면 받아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된다는 법을 우리도 당론 법안 거의 준비해서 곧 발의를 할 겁니다. 하는 것하고 야당이 들어가서 둘러리 서고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다 단독 처리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당했던 야당이 이제는 그런 정치하지 말고 제발 협치에 요만큼이라도 좀 양보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거 들어줄 생각을 해야죠. 그걸. 여야 비대칭 국회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두고 국민 의견을 묻는 실시간 유튜브 댓글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야권에서는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있는데 그냥 앞 글자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겠나. 아니 1, 2, 3, 4, 5, 6, 7, 8, 9까지 30억 써주시면 됩니다.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도 네.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예.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20억 넘어요? 집 없어 이제.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네, 집이 없다는 이 대통령, 지난 2월에 매물로 내놓은 분당 아파트가 가계약을 거쳐 곧 매도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은 미친 집값과 전월세인데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유튜브 댓글로 묻는 건 충격적이라며 가벼운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 두 분의 의견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너무 가볍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결정을 하나요, 저희가? 20억, 30억 기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20억, 30억으로 초고가 주택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30억 이상, 40억 이상의 주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초고가 주택으로서 보유세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아마 뭐 유승민 전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저렇게 다 지켜봐 주시는 거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건 좋은데요. 마치 저런 방식으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전제에서 비판하는 거는 저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주택 못 가져서 괴로운데 지금 저렇게 좀 게임처럼 한 것이 적절하냐를 두고 지금 야당에서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예요. 그건 저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저렇게 결정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국무회의를 공개해서 생중계하는 국무회의를 열어놓고 국무위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은 지금 집 살려면 집이 없어요. 나와 있는 집이. 전세난 월세 대란이거든요.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민주당이 서울 놓친 것도 그 이유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 대책을 나는 국무위원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참 이 표현하기가 참 못하지만 낄낄낄낄 웃어가면서 1번, 2번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저 국민들이 저걸 지켜보면서 기가 차지 않겠어. 저도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제발 그 부분 좀 정신 차리세요. 저거는. 예, 부동산 관련 국무회의까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교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복인 오늘 비가 그치기 무섭게 무더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부터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기상 상황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초복답게 무척 더운데요. 특히 간밤에 비가 거의 오지 않은 대구, 경북이 가장 뜨겁다고요? 네, 한낮 기온이 사람 체온을 웃돌았습니다. 경북 경주가 오늘 오후 3시 37.6도를 기록했고요. 포항 37.1도, 대구 36.4도, 경남 밀양도 37도까지 수온지가 올라갔습니다. 이 지역들은 어제 비구름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던 곳으로 이 습도가 낮은 땡볕이 극성이었습니다. 오전까지 안개비를 뿌렸던 서울 등 중부 지역은 높은 습도로 기온과 체감온도의 차이가 컸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5도로 선선했지만 최고 체감온도는 낮 기온보다 3도 가까이 높은 28.4도였고 경기 파주 30.7도로 낮 기온보다 2도 넘게 높았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쉽게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북 경산에는 이미 일주일 넘게 열대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고 부산과 울산 등지에도 열대야주의보가 계속 발령 중입니다. 열대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33도 넘게 올라가는 날이 이틀 이상 계속되고 밤 최저기온이 지역에 따라 25도나 26도를 넘을 걸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네,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온다고요? 네,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서쪽에서 다시 정체전선이 올라오면서 남쪽 지방부터 영향을 주겠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호남과 제주에 비를 뿌리겠고 밤부터는 충청과 경남 내륙으로 확대돼 모레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광주와 부산, 울산, 경남에 많게는 80mm, 이 대구, 경북과 충청에는 최대 60mm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맛비도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는 형태를 띠고 지역별로 비의 양이 크게 차이가 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밤사이 강한 비바람에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가게는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냉방이 끊긴 주민들은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에 젖은 전신주 근처에 노란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강풍에 휘어진 나무가 전선을 건드린 겁니다. 이 여파로 어젯밤 11시쯤 서울 봉천동 일대 97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800여 세대는 2시간여 만에 전기가 다시 공급됐지만 나머지는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에는 경기 시흥시 검호동과 군자동, 장곡동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거센 바람에 날아온 물체가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암흑천지가 된 겁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950여 세대의 냉방이 끊겨 주민들은 2시간이나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오늘 비 오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베란다 문도 못 열두고 그러니까 지금 집안이 찜통인 거죠. 비슷한 시각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상가에서도 전기 공급이 끊겨 식당 등 230여 채가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비바람에 전신주 전선이 끊어졌다며 2시간여 만에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홍제동에 있는 아파트 뒷산에서 바위가 떨어졌습니다. 바위가 이렇게 아파트 주차장으로 떨어지면서 차량 2대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어제부터 내린 비로 경기 북부 지역에는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비 피해 관련 신고가 5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로 나무 쓰러짐과 도로 침수 등 16건이 접수됐고 파주시와 남양주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어젯밤 10시쯤 파주시 문산읍에서는 지하 1층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집수정 펌프로 물이 들어차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10호 태풍 마이삭 탓에 홍수 피해를 겪은 중구 남부지방에서는 민간 드론 구조대가 떴습니다. 네, 구조 수색이나 구호품 수송은 물론 고립된 사람을 직접 매달아 안전지대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형 무인 드론이 구조대원을 매달고 떠오릅니다. 홍수로 옥상에 고립된 주민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오케이, 상승! 무게 제한 탓에 밧줄에 한 명만 매달릴 수 있지만 구명 보트로 무사히 옮기는 건 문제 없습니다.
제10호 태풍 마이삭이 상륙하면서 물바다가 된 중국 남부 광시 구이강, 이렇게 드론에 매달려 구조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드론이 사람을 매달고 비행해선 안 되지만 촌각을 다투는 인명구조 현장에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드론과 조종사 대부분은 민간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을 실어 나르는 비행은 아직 낯설어도 구조 수색이나 구호품 배달은 누구보다 익숙합니다. 有些地方救援艇过去，它可能来回得2-3个小时，但是用我们的运载无人机，它可能3-4分钟，它就能直接过去了。每次的话可以100公斤左右的。 12,000명이 사흘 동안 갇혀있던 학교 기숙사엔 군용 부교까지 투입됐습니다. 我们分着3组舟桥，由于地形地貌比较复杂，我们这样能够快速高效的转运，每一组可以实现转运3到500人。 강으로 변해버린 도로에선 방수 처리된 전동 공유 이륜차가 보트를 끄는 동력원으로 활용됐습니다. 정전된 마을에선 전기차 배터리를 간이 발전기 삼아 주민들이 전력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5% 넘게 오르며 7,2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8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양시장에서는 급격한 상승으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오늘 시장 흐름 어땠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26.08포인트, 3.3% 오른 7,082.91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빠르게 키웠습니다. 장중 한때 6% 넘게 오르며 7,300선을 넘어섰고 강한 상승세를 유지한 끝에 7,2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감 지수는 전날보다 427포인트, 6.24% 오른 7,284.41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6.27% 올랐고 SK하이닉스도 8.83% 급등하며 이른바 200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간만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됐고 나스닥 지수가 0.9% 상승한 점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미국 주요 반도체주가 일제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코스닥도 21.73포인트, 2.77% 오른 805.71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확대했고 829.43으로 마감하며 800선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급등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도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오전 9시 6분부터,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전 9시 17분부터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각각 5분간 정지됐습니다.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은 올해만 36번째입니다. 최근 급락으로 주가가 크게 낮아진 가운데 미국발 반도체주 강세가 더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하루 만에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한 만큼 앞으로 대외 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어제보다 8.3원 내린 1,484.7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에서 삼전릭스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또 장기 연체 채무자의 빚을 적극적으로 탕감하고 가짜뉴스 관련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인용 기자, 오늘 업무 보고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와 앞으로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였는데 지난해 12월 1차 업무 보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고 오늘이 첫날이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최근 극심한 주가 변동성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언급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를 향해 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다,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의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국회 상황 때문에 아직 입법되지 못했다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경제활동을 못해 결국 공동체가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파산 면책하고 다시 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누가 몇 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집도 압류당하고 살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체납된 세금 징수와 담합 시정 문제를 화두로 꺼내며 고용 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런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들수록 좋다며 인력을 증원해 과감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 밖에 눈길을 끌었던 이 대통령의 다른 발언들도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기사 팩트체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자 가짜뉴스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연평부대 방문 당시 자신이 표적에 명중시켰던 총기에 대해 대한민국 소총은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 혼자 비싼 최신 소총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언론을 직격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사용한 총기가 국군 17만 명한테 지급된 보편화된 총기였다며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팩트에 기반해 실시간으로 반론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지시했고 내년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사업을 맡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해선 매우 예민한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사안을 다루는 만큼 국익 수호 측면에서 신중하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지난해와 달리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의 남녀 20명이 국민참여단으로 참석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일은 과기부와 국토부, 농식품부와 해수부, 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이 업무보고에 나서고 이번에 빠진 부처는 다음 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를 다음 주 금요일인 24일로 미루고 방송사를 통해 판결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조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결국 김 씨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군요. 네, 당초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일 오전 10시 15분에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오는 24일 오후 2시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특검 측은 앞서 충분한 수기를 위해 최소 한 달 이상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보다 적은 8일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는 특검 측의 요청을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을 하도록 정한 특검법 조항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네, 앞서 특검이 연기 신청을 한 배경도 짚어주시죠. 네, 그제 유죄가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란 겁니다. 앞서 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 재판부는 모두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사전 계약이나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하급심에서 전면 배치되는 판단이 나왔으니 중요 쟁점들에 대해 다시 검토해달라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상고심 생중계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에 열리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한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조금 전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세포방해 사건에 이어서 이 대법원 소부 사건의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음 주 YTN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기간 연장과 함께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사 대상에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차량 뒷문에서도 혈흔이 발견됐지만 경찰이 놓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앞서 구속한 당시 광산서 강력팀장을 증거 인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차량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과 뒷문에도 혈흔이 있었지만 경찰이 놓쳤고 뒷문을 열어둔 것 같다는 팀원의 의견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묵살하면서 성폭행 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정보를 누설해 핵심 증거들이 사라진 가운데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노렸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숨진 이모 양을 계획적으로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당시 강력 팀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혐의 축소와 증거인멸에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재검표 시작 전 선거 소청에는 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퇴장 요청에도 이의 제기를 이어가다가 강제 퇴거당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재검표는 아직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1시 반쯤 시작됐는데요. 3시간째 재검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는 오후 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검표 시작 전 현장에선 선거 소청인인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개표 당시 CCTV 영상과 개표기 이미지 스캔 파일 공개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기각된 사안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맹 후보의 이의 제기는 계속됐는데요. 이에 충북도 선거관리위원장은 2차례 자진 퇴거 요청을 했고 이후에도 소청인이 퇴정하지 않자 3차례 경고를 한 뒤 강제 퇴거를 명령했습니다. 강제 퇴거엔 현장에 있던 경찰 인력이 동원됐고 소청인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은 채 재검표장 밖으로 퇴장시켰습니다. 소청인의 퇴거 이후에도 소청인 측 참관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현수막 시위를 벌이기도 하면서 재검표는 3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충북 충주시장 선거는 124표, 0.11%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렸는데요. 무효표 수가 당락 격차의 18배인 2277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무효표 처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검표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없이 10만 8천여 장의 투표지를 모두 수작업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재검표에 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충주시 선관위와 한국교통대 재검표 현장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서울 시내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고 이후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동아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청 기업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집회 끝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역 청주시 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의원실과 해당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청주시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시의원 A씨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6살 미만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나 강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A씨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이한테 이렇게 자기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던 그런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입고는 그것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 진행한 거고요. 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담배를 사준다거나 교제하자는 식으로 중학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아직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주를 우려해 A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청주시의회에 입성했고 혐의 내용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청주시의회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사과한다면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로 넘기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화무쌍, 도깨비 장마 같은 도깨비 증시가 투자자들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극심한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해법을 둘러싼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증시가 너무 급락해서 소장님 모셨는데 오늘은 또 엄청나게 올라서 그 이유를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롤라 코스피인데요. 요즘은 롤라 코스피란 말도 무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버랜드 청룡열차는 올라간 만큼 내려가고 내려간 만큼 올라가지만 우리 코스피는 어디로 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떨어졌다 그러면 저 지하에 가 있고 올라갔다 그러면 저 하늘로 올라가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가 지금 너무 급히 오른다 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예. 그래서 결국은 6.24%나 올랐는데요.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주가가 오를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그게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따라서 패턴에 맞춰서 연구를 할 수도 있는데 어저께 떨어질 때도 떨어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오늘 오를 때도 오를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굳이 따지고 본다면 자그마한 단초가 하나 있습니다. 예. 밤사이에 주가를 올린 것은 이 바클레이즈 은행이라는 곳, 영국 은행이거든요. 영국 은행이 반도체 보니까 요즘 떨어지는데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보고서 하나 냈거든요. 예. 그런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고 전문가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은데 누군가가 뺨을 한 대 때려주니까 그렇지 하고 팍 올라간. 그리고 하루 전날 떨어질 때도요. 그 엄청나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 한때 15%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때도 SK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한국투자증권이라는 데서 이번에 2분기 실적을 7월 30일 날 발표하는데 예. 혹시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 조금 나쁘게 나올지도 몰라.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괜찮아. 이런 정도의 보고서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고요. 이것은 지금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투자자들이 예.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다. 한쪽에서는 주가 더 올라갈 거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런 세력이 아주 팽팽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동안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거 언제 말해서 내리지? 출구 전략 이런 세력들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네.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은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나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느냐, 변동성이 높으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 이렇게 변동성이 높으면요. 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투자자들이 잠을 못 자요. 낮잠도 못 잡니다. 화장실도 못 가요. 그 사이에 변해버리니까. 근데 이런 것은 우스갯소리지만 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금융 투자를 하겠습니까? 실제로요. 바로 한국의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 패시브 펀드가 나가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이런 보고서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너무 높은 것이 그냥 롤러코스터 타는 재미가 아니라 단순히 한여름에 그냥 시원한 남양 특집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 경제를 망칠 수도 있는 커다란 무기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이 과연 변동성을 그대로 둘 것이냐 매우 엄중한 순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의 현 주소를 자세히 종합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코스피 장세와 주식 열풍이 맞불리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밈이라고 불리는 콘텐츠들이 인기입니다. 좀 몇 가지를 보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주가가 300만 원을 가는 경우의 수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9가지의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 우리 월드컵 32강 가는 경우의 수와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풍자를 한 것입니다. CPI가 어제 조금 이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저 부분에 동그라미가 쳐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교회 기도회를 패러디해서 주가 상승 염원을 이렇게 풍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낸 밈인데요. 개그맨들이 이렇게 지금 주가가 오르길 바라는 기도회를 패러디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하도 주식이 급락을 하니까 적금을 깨고 주식 투자를 이제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풍자를 한 밈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이자를 주는 놀라운 상품이 있다며 예금과 적금을 거론하고 있는 이런 글들도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참 주식이 오르내리는 게 사실 당연하기도 한데 변동성이 너무 커서 언급하신 것처럼 롤러코스피를 타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타고 있는 투자자들은 현기증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좀 외국으로 나가는 서학개미 열풍이 또 다시 좀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한목적적으로 오르는 이유와 내리는 이유가 사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실적이 좋다든지 또는 뭐 새로운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야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그만큼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장에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한국서는 지금 앵커님 잘 보여주셨다마는 지금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니까 주가가 오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 아니 이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주가 올라라고 기도를 하면 오히려 하나님 화나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건 정말 옳지 않은 방법 같은데요. 어쨌든 이 좀 실력 있는 투자자들은 야 한국 못 믿겠어. 그러니까 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일정 금액 이상이 오르면 이 시장은 불안한 시장이야. 이 시장 당분간 투자하지 마.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처리가 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주가 변동성은 오히려 우리한테 해가 되는 외국인들을 쫓아보내는 이런 요인도 되기 때문에 이 변동성 물론 한두 달 정도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변동성이 계속된다. 그러면 우리 증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물론 저기 도는 영상은 뭐 빗댄 상황이긴 하지만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롤러코스피 이 상황이 결국 단일 종목 ETF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금 이런 분석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거의 90% 이상 단일 종목 이 레버리지 ETF 예. 이 말이 좀 긴데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적게 투자하고 많이 먹거나 적게 투자하고 많이 손실 본다. 영어로 얘기하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게 사실 짜릿짜릿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주식은 엄청난 돈이 있어야 거기서 10% 오르면 내가 10억 투자했다 그러면 1억 벌고 이러는 건데 예. 이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거는요. 10억 넣어서 10% 올랐는데 한꺼번에 2억이 생깁니다. 또 그것이 고개 원금이 돼가지고 그 다음 날은 또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이렇게 생기거든요. 예. 오를 때는 정말 좋아요. 근데 내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리면 똑같은 속도로 누적적으로 내리는데 수학이에요. 음의 음의 저주 그러니까 이 음의 복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똑같은 게 복리로 시작되면요. 플러스 될 때하고 마이너스 될 때가 더 크게 터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1년 내내 오르락 내리락 하다 가지고 100포인트에서 그대로 멈췄다. 그런데 오르락 내리락을
맞지 않습니까? 내리락 할 때 돈이 더 많이 터졌기 때문에 평균을 유지하면 99% 돈을 잃습니다. 이게 음의 복리거든요. 예. 레버리지는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이때 주가가 오르는 게 확실하다. 또 그때 확률이 높다 했을 때는 몰빵했다가 일주일이나 10일 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우리나라 레버리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만 단일 레버리지 ETF를 허용해 줬습니다. 허용해 준 게 5월 27일인데 예. 아직 2달도 안 됐거든요. 예. 거기에 지금 8조 3천억이 들어왔어요. 8조 3천억이 돈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8조 3천억이 오늘 사자 이러면 자, 실제로는 그 ETF는 사는 게 아닌데 그게 만약에 올랐을 때 ETF 산 사람, 레버리지 산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누가? 그 자산 운용사들이 펀드 회사들이 돈을 줘야 돼요. 예. 그러면 펀드 회사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자기들이 재투자를 해서 그 리스크,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투자한 것에 돈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오후 3시 20분이 되면 주가가 한 달 반 동안요. 주가가 아주 텐트럼 요동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산 사람들이 8조어치 샀다 그러면 증권사는 16조어치를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오른 주식 사야 되고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진 주식을 사야 돼요. 필요도 없는 주식이잖아요. 예. 그런데 주가가 올랐을 때 오른 주식을 사니까 주가를 더 끌어올리죠. 주가가 떨어졌을 때 또 팝니다. 몇 배로 그러니까 고배 성수로 떨어질 때는 화끈하게 오를 때는 화끈하게 오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예. 주가 변동성을 굉장히 키웠다.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오래 가면 우리 증시가 감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상당히 우려의 지금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가 사실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출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작용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 대통령도 오늘 이제 업무보고 회의에서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이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할까요? 예, 대통령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보완책을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시의적절한 조처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주식 관련된 이런 업무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들 많이 보는데 정말 대통령께서 뭐 어떤 경우에 자기가 욕을 먹어도 좋다. 나라를 위해서 빨리 고쳐라. 이제 한 말씀 하셨으니까 빠른 속도로 고쳐질 것으로 기대되고 뭐 상당히 뭐 저희들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안도를 하는데 자, 이게 지금 조처가 어떤 게 있냐면요. 1차적으로 5월 27일부터 만드는 이 조처 원래는 선한 의도로 만든 겁니다. 환율 잡자고 만든 겁니다. 환율. 우리 환율이 많이 지금 우리나라 평가 절하가 됐지 않습니까? 환율이 막 오르는데 왜 그러냐? 서학 개미들이 외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달러 가지고 올 테니까 환율이 안정된다. 목적은 정말 선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명한 경제학자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예. 그 양반이 한 얘기 중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렇게 좋은 목적이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 정책으로서는 실패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 폐지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없애버리면 돼요. 네. 5월 27일 만드는 거.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없애자. 상장 폐지하자. 상장 폐지가 제일 간단합니다. 그런데 폐지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동안에 들어가서 대부분이 지금 손해보고 있습니다. 예. 손해본 상태에서 그만두라 이러면 밀란이 일어나죠. 예. 그 불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불가능.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을 예탁금을 좀 더 높인다. 네.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돈 없는 사람은 못해? 또 이런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보완 대책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과 함께 오늘 증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다음 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날려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당장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하르그섬 정유시설 등을 공격하진 않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빠르게 합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흘째 이어지는 이란에 대한 공습은 본인이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계속될 거라며 공격이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이란에 정말 끔찍한 상황이 닥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협상 테이블로 나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할 거라며 국가 핵심 시설까지 공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전에도 이란의 협상단과 접촉했다며 합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합의를 원하고는 있지만 합의할 때마다 번번이 약속을 깨뜨려 왔다며 이제는 합의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상작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미국을 대신해 지상작전을 수행할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르그섬 정유시설 공격이나 점령에 대해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전면전을 벌일 때도 발전소와 교량 공격을 예고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CNN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핵심 인프라 공격 위협이 처음이 아니라며 실제 전쟁을 확대하려는 의도보다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지한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군은 이란이 민간인을 겨냥한 불법적 공격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은 지난주 상선 7척을 공격해 민간인 승무원 1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 또는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이란은 지역 전역에서 민간인을 고의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러한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은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노총이 광화문 일대에서 총파업 대회를 연 뒤에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네,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원청은 회피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원청 교섭 실현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는 광화문 인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됐는데요. 민주노총과 참가자들은 본집회를 마친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방향을 틀거나 멈추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행진을 멈추면 불법이라며 체증하겠다는 방송을 내기도 했는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집회를 통해 원청 기업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는데도 원청은 노조법 시행령과 지침을 악용해 교섭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조법 개정 취지에 맞춰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정부 역시 제3자가 아닌 사용자라면서 정부부터 헌법을 준수해 하청 공무직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광화문 인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외에도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청와대 앞에서는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가 총궐기대회를 열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요. 인근에서는 돌봄 노동자들의 집회도 열렸습니다. 오늘 집회와 행진이 이어지면서 광화문 일대 교통이 혼잡할 수 있는 만큼 퇴근길 교통 상황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배우 김수현 씨가 해외 광고 촬영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고 김세론 씨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 이후 1년 4개월 만인데요. 드라마 공개된 국내 활동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김수현 씨가 필리핀 의류 브랜드 촬영 현장에서 꽃다발을 든 채 카메라를 향해 웃음 짓습니다. 영상을 올린 해당 브랜드 관계자는 김 씨가 새 광고 캠페인 모델로 촬영에 함께했다며 이는 그의 대외 활동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걸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김 씨도 자신의 SNS에 기념사진과 화보 촬영 결과물을 잇따라 직접 공유했습니다. 지난해 3월 고 김세론 씨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활동을 멈춘 지 1년 4개월 만에 SNS를 재개한 겁니다. 김 씨가 팬덤이 두터운 해외 활동부터 복귀에 시동을 건 건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김 대표가 공개한 SNS 대화나 고인의 음성에 대해 경찰이 왜곡이나 AI 조작이라고 판단해 구속한 겁니다. 이후 김수현 씨 측은 팬들의 믿음과 응원이 힘든 시간 속에 큰 힘이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소속사 측은 김 씨의 국내 활동 복귀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진 않은 상태입니다. 김 씨가 주연을 맡은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너고프 공개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오늘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있는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주민 7명이 소방당국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안성시 양성면에 있는 콩나물 공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후가 들며 비는 모두 그쳤지만 오늘도 날이 무더웠습니다. 서울은 25도 안팎으로 기온 자체는 크게 높지 않았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했고요. 영남을 중심으로는 경주가 37.6도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흐린 가운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호남과 경남에 최고 80mm, 충청 남부와 경북 지역은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호남과 제주에서 시작되겠고 밤부터는 충청 남부와 경남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더위도 쉬어가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3도, 강릉 25도 등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포항은 3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